Al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APCS Principles Suite. 이거는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실제로 구성 요소가 많아요. 중간중간에 이거 하면서도 말하지만 이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코딩, 실제로 핸즈온 코딩이 들어가는 부분, 이거를 Application Development를 약자로 해서 AppDev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주로 S1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It's actually done in Python. 이 파이썬 언어 자체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꼭 mandatory는 아니에요. So if you're actually looking for stuff to do that is, I mean, if your school course does not use Python, then this may be a little bit out of focus. 하지만 가장 퍼퓰러한 언어이기도 하고 이 코र्스에서 필요한 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파이썬을 고르기도 해요. 하지만 there's no stopping what language should be used for this course is entirely up to the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쓴다거나 드물지만 more common is JavaScript.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한 시스템, 코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그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For example, code.org라든지 아니면은 App Inventor, Scratch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그런 인터랙티브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가 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여기에 적합하다라는 생각에서 파이썬을 넣었어요. 사실은 APCS-A는 자바를 쓰고 여러분들이 컴페티션을 쓰면은 하게 되면 이제 C 언어를 쓸 텐데 파이썬은 딱히 뭔가 코र्스에서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AI라든지 이런 요즘 이제 핫한 과목들에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메인 언어로 썼어요. 하지만 I have to make it clear that this is not mandatory.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안 쓴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를 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스킵하거나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S2, S3, S4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So if you're using Python, then you can just go on to S2, which is Pygame, and then if your school does not use Python, you have to use JavaScript, then this is something you can look at. Like code.org를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App Inventor나 이런 것들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Scratch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JavaScript랑도 좀 달라. 그래서 이건 entirely block coding으로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도 이거 쓰기도 하고 이게 그냥 좀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코딩이랑 그래서 Scratch랑 JavaScript랑 이거는 these are optional. So optional이란 것은 this is mandatory and then you can move on to here or here or here. Right?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하고 실제는 자바스크립트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파이썬 언어로 뭔가 알고리즘을 이제 배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할 땐 요것만 하면 요거를 가지고도 이제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So this is actually pretty important that you choose which one. 이거 세 개를 S2, S3, S4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 That's kind of going to be superfluous.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요렇게 듣는 거고 depending on your needs, you can either take this one and this one or this one or and this one. So these are or's. 하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र्스가 뭐를 디스크라이브 하냐면 이 코र्스워크를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전 연습 문제 풀이는 그 코र्스워크에 바로 대응되는 게 이제 테스트레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So this is actually the next thing that you do after coursework. coursework을 하면은 이제 formative question들은 많은데 실전 문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실전 문제를 부족한 건 아마 이제 한두 번씩 연습을 시켜주는 게 이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프랩북 사면은 뭐 Barron's 책을 사면은 내용들 쭉 있고 그 챕터 and 챕터 테스트들 연습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 맨 끝에 보면은 풀 테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테스트 레디. 그리고 create task도 옛날에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관식이 없었는데 주관식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에 대한 짧으나마 테스트 레디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So these are kind of go hand in hand. So 이것들은
요거를 다 하고 코र्스워크를 보고 요거를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시험 전에 직전에 한 3월, 4월 이때쯤에는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Okay, so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고 분량을 따지면, 분량을 따지면은 얘가 굉장히 가장 분량이 커. 그래서 it's gonna take the most time. So I suggest you actually start with app dev. 학교에 따라서 어느 게 먼저 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앱 dev를 먼저 하고, or you can just 병행할 수도 있어. coursework은 그 내용들이니까 뭐 if you're first class 때 뭐 바이너리가 뭐고 이진법이 뭐 이런 게 나왔더라면은 이걸 보기는 해야 돼. Or if you are introduced to a site and then you start coding straight away, then you need this.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학교랑 상황에 맞도록 이거를 활용하는 게 조금 다른 과목보다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약간 자세하게 했어요. 시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있는데 객관식 문제가 사실은 비중이 커요. 이게 72문제인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 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it's gonna take like 1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it's gonna take 2 hours almost. So 이 객관식 문제를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 중에 사실 이 70여 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거의 90%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 10개 이상 틀리면은 거의 5점이 안 나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쉬운 대신에 객관식 문제를 많이 틀리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그 여유가 없다라고 보고 거의 다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가서 몇 개 틀려야지 안전해.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그 SAT 문제, SAT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되게 예민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수가 많으니까 사실 집중력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어떤 성격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Concentration is a big issue. Now, 주관식 문제, this is a recent addition. 근데 주관식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submit를 해요. So you're gonna design an app. And then shoot a video about it.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비디오 쓰고 그 다음에 그 비디오 가지고 문제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코드 자체도 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코드에 대한 그러니까 내는 것은 video, what it is, and then your code itself, 그 작품 자체를 이제 내야 되지. 그 다음에 a write-up about that. 원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그 question and answer 식으로 1A, 2A, 3AB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내요. 거기에 대한 그 코드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 코드 스니펫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코드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이 기능을 하는 부분을 여기다 넣어라라고 하면 그걸 여러분들 해서 내야 돼. Now, that's your submission. And on the test day, you're gonna get part of it back. So 여러분들이 이거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코드를 묶어서 이제 제출하는 게 있는데 그 제출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날 시험을 보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관식 문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코드를 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코드가 이건데 이거의 기능이 뭐냐 스스로의 코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This is in part because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드를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만들어 가지고 훌륭하게 내긴 냈는데 이게 과연 네 코드인지 아닌지를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this is done outside the test room. So if you're clever enough, you can't actually nobody can prevent you from cheating. by letting somebody else do your work for you.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네가 썼냐를 확인하는 용도도 있어요. 이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보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벨롭이 됐으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디벨롭을 했고 목적이 뭐고 이런 것을 believable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문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프로젝트를 너무 거창하게 어려운 거를 하면은 오히려 이 문제 난리 나요. 굉장히 어려워져 이거 답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상 문제를 미리 보고 내가 볼 때는 앱을 만든 다음에 이거 주관식 공부, 시험 공부를 하면 되겠지. 너무 늦어요. 왜? 그때 이미 앱이 너무 복잡하거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앱을 만들 때부터 어떤 주관식 문제가 나올 거면 그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거 두 개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예측을 해서 앱을 그거에 조절을 해야 돼. 그게 참 원래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텐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무난하게 볼 수가 있어요. So you can actually shoot yourself in the foot by producing something that is better. And I think by that definition, this is a very flawed approach. 왜냐하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더 리워드를 줘야 되는데 it's actually punishing you for pushing forward more. 나는 이건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 않아요. Probably in a few years it's gonna be changed again. 도대체 언제까지 얘네들이 이거를 바꿔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 So I really don't like that approach. Anyhow, 그거에 대응해서 나는 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건 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preparation plan을 주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APCSP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이상한 그 커리큘럼도 많이 봤어. 정말 도대체 왜 애들이 이렇게 괴롭히지? 이런 커리큘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가르칠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커리큘럼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한테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이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거를 상관없이 하나의 어떤 목적하는 그런 어떤 수준을 스탠더드를 셋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딩 능력이 비교적 강력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앱데브 쪽에서 이제 이거를 배양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create task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차고도 넘치게 익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어렵지 않은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가이드라인을 앱데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앱데브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되 꼭 필요한 거를 넘어서지 않고 간결하고 깔끔한 그런 앱 작성을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다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이 말을 못하는 것도 나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싫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AP 인스트럭터 코र्스에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좀 야비하거나 뭐 시험 내부에서 아무도 모르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은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 거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자비하게 말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들으면은 you can actually potentially gain an edge when you're preparing for this exam. True story, really. So 잘 듣고 잘 생각을 해요. It's nothing that is like 무슨 비밀을 얘기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it's mainly common sense.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Your teacher may go against the grain and tell you about it. Yeah, but your teacher may not. So I'm here to tell you about those things.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한 이건 또 뭐냐? 이거는 그냥 비슷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이 뭐냐면은 이제 뭐 true or false 이런 게 있고 알고리즘 문제 있고 유형이 많이 달라. 어떤 경우에는 mathematical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apply를 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지식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테스트랑 it's like 암기 과목. 그 다음에 수학 과목에 쓰는 응용 문제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그래서 매우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트레이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커리큘럼이 진짜로 자주 바뀌었어요. 2, 3년에 한 번씩 바뀌었어. 여태까지 나온 지는 10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실전 문제에 여태까지 나온 모든 실전 문제는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매스터프랩에서 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so you want to actually look at all the problems that have been out so far.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은 없는데 이 APCSP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디벨롭이 되었고 문제가 생겼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이런 거를 선생님이 그냥 살았어요. I lived through the ages. So 생생하게 그때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상관없는 과목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내 전공이 이제 컴퓨터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전자공학인데 컴파일러 포커스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는 이제 졸업을 했어요. 논문을 쓸 때.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겪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근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이걸 해줄 수 없다면은 because maybe he or she is young or maybe not interested in this at all.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는 그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보면 좋잖아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그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들어야 되느냐? 5점 맞고 싶으면 당연히 듣는 게 좋겠지. It's going to definitely help you more above and beyond what is necessary.
or it is provided by most schools or prep books for that matter. 너무 과하게 가지도 않고 딱 적당한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난 항상 그거를 가장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로 여겨. 그러니까 뭐 5점 맞고 싶고 근데 학교 강의가 나한테는 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거나 뭐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번 try 해보세요. So it helped a lot of people. So who knows? It might be the best fit for you, right? 그리고 쉽게 생각했다 4점 나오려니 이거는 없는 게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쉬워 4점 나오기가. 왜냐면 multiple choice에서 조금만 많이 틀리면 4점 나와요. 그래서 5점 맞기가 은근히 쉽지를 않아. 맨 처음에는 이 과목이 나왔던 맨 처음 한 3, 4년 동안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바를 좀 낮게 세트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생각하고 요즘 문제를 풀면은 이거 4점이 나오기 되게 쉬워. 굉장히 5점 그 바가 narrow해요. 5점 밴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돼.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혼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AP 과목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기 시간이 많이 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더더기 필요 없고 꼭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하고 싶다. 이게 바로 그걸 위한 코र्스예요. You found the one, right? So this is what it is. And 학교 커리큘럼이랑 병행하면서도 상관이 없이 GPA를 관련해서 이제 GPA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This is very difficult to do for APCSP, but I've tried my best to squeeze in everything that is necessary, but not too much.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도 난 기여를 할 거라고 봐요. Provided that you choose the right platform for your school curriculum, right? 선생님이 내가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복잡한 시험을 완전히 준비하다는 게 이거 아까 말했었던 거 optimization이랑 비슷하고 세상은 눈이 넓어지 하하 그것도 아까 말했었던 그런 내가 말해주는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효과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 이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APCSA랑 APCSP principles의 차이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넣어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APCSA에서는 그 말을 안 해서 인트로에서 여기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뭐 과목은 이런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Java고 이거는 어느 거를 골라도 괜찮고 이건 이제 프로젝트 제출인데 여기다가 주관식도 있어요. 주관식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지식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없어도 되고 초보자도 되고 이런 건데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 검사 쪽은 이과 전공이다거나 APCSA를 하는 게 낫고 둘 다 해도 되고 APCSP는 나는 굳이 이제 검사 쪽이 스템 전공이 아니다. 나는 이콘이다, 문과다, 아트다 이런 쪽인데 뭔가 컴퓨터 쪽으로 해야 돼. That's APCSP is for you. Alright? So 그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실제로 APCSA가 조금 더 난이도는 있는 편이야. 알겠죠? I hope that actually helped you select the course and helped you pick which order you have to take the course. And that's what this is. This introduction is for. So 일단 이거를 들었으면은 일단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배야지, 그지? 그러니까 잘 공부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기를 바라겠어요. Alright, so see you in the course. All right, let's start with data. So 그 데이터 영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부터 데이터를 뭔가를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형식으로 인스톨가 되는지 조금 테크니컬할 수도 있어요. But you do get some questions actually regarding this topic, so you do need to know this. So pay heed. Now, the first concept is the infamous bit. 모든 컴퓨터는 이건 8비트 컴퓨터다, 32, 64비트 컴퓨터 이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컴퓨터를 describe 할 때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은 보통 이거를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일반인들이라는 것은 컴사 전공하거나 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those people who are in the know actually have heard of this word before, but not a lot of people. So part of the reason why this is included in computer science principles is to make this more familiar with a larger base of population. So here we go. bit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단위예요. So the minimal, the smallest. It's like the atom, really. 근데 사실은 it's not.
because atom was supposed to be the smallest structure that comprises all of material stuff, but turns out atom can be split into protons, neutrons, and whatnot, and then they can be split into quarks, and we don't know how far it's gonna go. 어쨌거나 근데 이거는 logically 사람들이 만들어낸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사실 이 bit라는 게 0일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logical concep이라기보다는 자연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bit라는 걸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컴퓨터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is this on or off 이거예요. 스위치를 키느냐 끄느냐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건 거의 전부 다 어떤 기계적인 그 연결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on or off를 나타내기가 가장 쉬웠어. 근데 그게 컴퓨터에 의해서 나온 바이너리가 나온 개념이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연에도 이미 그게 존재했어. on or off. 사람의 머리에 두뇌 자체도 뉴런이라는 사이냅스가 있는데 이 뉴런들이 신호가 그 뉴런 자체는 세포이고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호는 애널로그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신호가 있는데 뉴런이 충분히 강한 신호를 보내면 this is considered on, and then when it emits a relatively lower signal or the signal이 충분히 죽어가지고 거의 0에 수렴을 해. 그러면 it's considered off. That concept of on and off is actually binary. So 자연에서도 이런 binary 컨셉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빈번히 보여. 우리가 interpret 할 때는. So we actually are using a concept that is already there, but this is the building block upon which all the data stored inside computers are made. So 이게 unit of data storage이고 is implemented using a single transistor. Yeah, transistor is what makes it possible to put a lot of switches on and off in a very small amount of area. So 그 옛날에는 이제 트랜지스터 하나가 뭐 이만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불이 켜져 있으면 켜져 있는 거고 꺼져 있으면 꺼진 거고 그런 건데 그거를 그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디테일까지 이거를 줄이면서 점점점 줄여져서 이제 나노 공정까지 가게 되면은 한 트랜지스터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나노미터 뭔지는 찾아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작아. 그래서 작다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면적의 실리콘 웨이퍼에 더 많은 수의 반도체를 꾸겨 넣을 수 있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트랜지스터라는 거 그 디바이스를 트랜지스터 자체도 옛날에 이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놀라워했어. 이거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트랜지스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세 개의 노드가 있고 여기다 전압을 가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이거를 이제 유지를 해줘요. 그런 디바이스인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I just put it there for sentimental reasons. Anyways,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 유닛, 그러니까 연산 저장 유닛은 bit이야, bit. So it's short for binary digit. B 여기서 B 여기서 IT를 가져서 bit이라고 하는데 and that bit is simply a concept of on or off. 0이나 1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두 개의 different state를 구분하는 거. 이거냐 요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That state being on or off is kind of coincidental. We tend to associate 0 with off and 1 with on, but that again is our assumption and our labeling something with a name. So it's not natively there. 그래서 이 bit이라는 것은 그냥 두 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하는 거다. 거기서 출발한다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강력한 thinking tool이야. 자, 그런데 unfortunately distinguishing two states that's fine, but it doesn't really allow us to store a lot of data.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이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0, 1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그 많은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을 할 때는 이거 하나보다는 좀 그루핑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큰 그 크기의 어떤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단위를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을 byte라고 했어요. So it sounds like a byte, like when you bite into your hamburger or something.
sandwich, then that's the same pronunciation but different letter. Here, this is an I, this is a Y. So that byte is a made-up word. It's a computer science lingo. So 이거는 얼마냐면은 8비트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It's not 내추럴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거야. 근데 왜 8비트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잠깐 알아둬야 돼요. I'll just give you a hint. The detailed explanation will take too long. So 여기서는 이 컴퓨터에서는 뭐든지 이 binary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You're offered two choices. For each bit, you have two choices. So everything is better if you count in terms of powers of 2. So 2 to the power of 2 is what? 4. 2 to the power of 3, 3번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얼마? 8이에요. 아하. So 이 8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기도 해. 그러니까 뭐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bit is the most basic storage unit, but you combine 8 bits to store more different states. 그래서 more states. 여기서는 그냥 bit은 two states, 두 개, on 또는 off. 바이트는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가 두 가지가 8개 있으니까 16개?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겠지. 자, bit 1, bit 2, let's go just one more, bit 3,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So each of these bits can be either 0 or 1, right? 이게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that's on top of the first one. So you can actually have this one going 0, 1, but 여기서 0 이거일 수 있고 이게 1일 수 있는 반면에 B1이 1이면은 그때 또 B2가 0인 경우, B2가 1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해요. And for each of these cases, you can add another two choice for the B3. 여기서 B3가 0이냐 1이냐, B3가 0이냐 1이냐, B3가 0이냐 1이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예요? 8가지가 존재해. So what is it? It's not addition, it's actually multiplication of 2 for as many bits as you have. 그러니까 bit이 몇 개예요? 8개 bit. 그러면은 2를 몇 번 곱해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이게 2를 총 8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8승이 되는 거죠. That's kind of a calculated shorthand for 2 to the power of 8. 요거예요. So the number of bits actually compounds with the previous bits to give you an increasing number of states that your machine can represent. Right? So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저장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붙어요. So in computers, for example, if you do coding, you'll be familiar with variables. Variables는 variable 안에다가 이런 value를 넣는다. 충분히 가능해요. And you can put them in other containers and call them constants. They're pretty much the same, except variables you can change the values. 이거를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무엇을 더해라, 곱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constants는 보통 이거는 뭔가 더하기나 곱하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So it's gonna relatively stay the same. It's kind of similar circumstances, different usage, the purpose for which we have created these vessels. Lists, this is an advanced concept. List는 나중에 이제 좀 it has a dedicated unit, but what lists are is it's a sequential structure of different variables. All right, let's get on to lesson 7. This chapter, whole part, is about, it doesn't say part anywhere, but 일단 exercise가 나오고 나서 다음 거는 그냥 새로운 파트라고 봐도 돼요. So this is beginning on computer algorithms and coding에 관련된 건데, 그래서 it's kind of a longish chapter and there's a ton of problems at the end of it. 그거를 나누는 거가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 두 개를 나누는 거.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길 수밖에 없어. So this is the second part focusing on coding vehicles. 그래서 코드가 많이 보일 거야. And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variable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data type, variable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So in computers, you store values as bits, right? So 그 binary digit을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한다. 그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이 뭐 floating point도 있고, integer 타입도 있고, character string 이런 것도 있고, boolean도 있고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variable의 그 종류, numerical, character string, boolean 그리고 나서 좀 특이하게 list라는 게 추가가 됐네요. This is definitely a data type, but it's actually not the actual data의 타입보다는 그게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가 이거에 관련된 특성에 의해서 이게 리스트가 정의가 되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variable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제 코딩을 할 때는 variable이 뭐냐면은 그냥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이렇게 박스다, 뭐를 담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variable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 그릇에다가 넣는 것은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So integer variable x라고 했을 때 we can put the value 1 into x or 2 into x and 3 into x and any other integer. 이게 x의 값이 되는 거예요. 1을 넣으면은 그냥 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x에다가 1을 더하면은 그냥 1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x가 3일 때 거기다 1을 더하면 3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So x actually changes value. So that's it. Variable. Why is it called variable? Because the value varies.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abstraction이고 can hold a value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these are kind of cool definitions, but anybody who has done at least a little bit of coding knows what a variable is. So 내가 아는 것을 이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해. 자, 중요한 단어들 constants or literals. Literals is a little bit hard. literal은 뭐냐면은 컴퓨터에다 내가 코딩을 할 때 뭔가 숫자를 써잖아요. 1, 2, 3 이렇게 쓰면 그게 바로 literally 되는 거예요. Hello world에서 hello라는 string을 쓰잖아요. Inside double quotes. That's a literal. That's a string literal. So basically literal은 여러분들이 보는 게 literally is what you see. Then that's a literal. Constant라는 것은 뭐냐면은 constant는 변화할 수 없는 표현을 말해요. variable은 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x가 1일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을 수도 있고 그래. 근데 1, 2, 3 이거 했을 때 이거는 literally예요. 하지만 이것이 들어가는 값이 만약에 이제 파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를 해. 그러면 여기다가 3.14라는 숫자를 넣어요. This is a literal. That's like a floating point literal. This pi may be designed to not change. Like we're going to use this as a constant. Whenever we need 3.14, I'm going to say pi because this is hard to remember. Well, that's not hard to remember, but if you did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let's say we need more accuracy. 그럼 요거를 할 때마다 파이가 필요할 때마다 요거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타이핑하는 거는 안 좋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constant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onstant를 써요. So constants, literals, and variables you need to distinguish which ones are which. 자, 그래서 variable를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코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래머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there's usually a few rules about your language. For example, in Java, programming language, 그 만약에 이제 뭐를 할까요? birthday, birthday라는 거, well, that's one word. date of birth. No. happy day. Okay. 이런 이상한 거에서 막히냐. 자, 일단 birthday를 그냥 해봅시다. So let's say birthday 여기다가 birthday라는 것은 birth랑 day라는 두 가지 단어를 합한다고 생각해. I know it's not, but you don't need to do that. You can put them together. But let's say you have two words. 이 birthday를 이렇게 underscore로 구분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Like C. And then there are other languages like Java where you do birth 한 다음에 birth and then day. 이렇게 capitalize를 하는 게 처음에는 small b고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 그걸 capitalize해서 붙이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This is Java style.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컨벤션들이 있는데 그런 컨벤션을 따라가긴 해야 돼요. 그게 편해. 다른 사람들도 they expect it to be that way. And you would too later on. And if you read some other people's code and then they were writing weird looking code, variable names are all weird. They think it's cool, but you don't. 이런 상황이 되면은 좀 읽기가 되게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convention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You don't have to follow, but it's good because everyone else does it too. Now, for example, this is kind of common sense really.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day, month, year, if I put those data in there, I'm expecting a year data, like
1980, 2015, 2032 이런 year 데이터를 내가 이제 expect 하잖아. 근데 Y라고 하면은 you can only guess. And if you just write abstractly something like A, B, C or X, Y, Z, you have no idea what these numbers are. Well, you may have known, but then by the time you're rereading this, 프로그램을 써놓고서는 한참 있다 몇 달 있다가 다시 보잖아.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for your own sake, I suggest that you write descriptive names. descriptive name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자바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 굉장히 기다란 this is a very long variable. 이게 실제로 variable 이름일 수도 있어. What are they thinking? This is crazy. So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사실은 타이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따닥 해가지고 커맨드 copy and paste로 이거를 쓰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I don't know. I something about that doesn't really agree with me. 어쨌거나 이건 취향이긴 한데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 variable 이름이 길고 descriptive 하면은 it's useful because it tells you stuff. But it's also very 귀찮아 and tiresome to actually type it every time. So there's a trade-off, right? 자, variables have types. 이거 아까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름을 잘 지어라라는 거고, 컨벤션 따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를 사용해라.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ssignment operator를 할게요. Now, if you're, the thing is, you're going to be reading blocks of code, and you're going to be able to, you have to be able to tell what this block of code does.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 code bits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그림처럼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code 그 폰트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code라고 보면 돼. And so you're gonna actually read the code and then understand or maybe explain what that does, right?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you have to pay attention because tha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English grammar. This is what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거대로 분석할 수 있겠죠. And this is called the assignment operator. And in other languages, this is a big issue because, for example, in Java or C, any language that you use,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나 C는 안 쓸 거고 파이썬이나 Java 같은 걸 이거를 그 create task를 할 텐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variable x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3을 넣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기호가 없어 언어에는. 그래서 뭐를 쓰냐면은 x equal 3라는 걸 써요. So this is an assignment operator. 왜냐하면 이것은 this means you need to put the value of 3 into the variable x. X can hold any integer value, but now I want it to hold 3, right? That's what I want this time. So 이 x에다가 3을 이거를 x equal 3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을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x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되게 편했던 거야. 이게 지금도 보면 편하긴 해요. x에다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틀렸어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 expression은 x는 3이다라는 게 아니거든. And this is what we use that symbol for in mathematics. We use it to display equalness.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컴퓨터를 이제 코딩을 맨 처음 한 사람들은 이거는 they meant this to actually they use this equal sign to mean that I want to put this value inside the other value. 이런 의미를 쓴 거예요. That is what an assignment operator is. You assign the value on the right to the variable on the left. Expression, whatever it is. 그래서 이게 assign을 한다라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런데 이거를 는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헷갈려. Does this mean x is equal to 3? Is it a... Alright. 갑자기 뜬금없이 binary search. 도대체 이게 왜 이러고 있냐? 나도 몰라. APCSP 커리큘럼 만든 사람 뭐라 그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갑자기 binary search를 뜬금없이 들어보지 않나.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하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배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의 시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 이 컴퓨터를 보는 그 시각이 이
principles course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바이너리 서치나 이런 거 여기 토픽들을 내가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가고 싶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this is a pretty difficult topic. Sometimes it's recursive. You haven't done recursion yet. You know, it's very hard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around here. 그리고 search가 있으면 이제 sorting도 있어야 되는데 sorting은 없고 overall discussion만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I'm not just here to 그 voice out my frustration with the APCSP council, but the thing is 여러분들이 이게 왜 여기 있는가를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구현과는 상관없이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어떻게 어플라이 할 수 있냐 이런 시점에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맹점이 있어. The questions actually ask you stuff about the algorithm and a lot of other things.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여기서는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직접 주고 그거를 수정해라. 이게 뭐가 틀렸냐, 여기 뭐가 나오냐 이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제 헷갈리는 거지 학생들은. 여태까지는 이거를 구현하는 걸 배웠는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나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거는 알고리즘을 뜯어 고치라고는 안 해.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And that is probably because APCSP is really still young and is still in the phase of settling down. I think 본질적으로 이 subject의 목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it's supposed to be a bridgement thing, subject for people who don't need to actually be experts at coding, but they want to know about it and how to utilize that and then fill in the gaps in between. So 그런 시점에서 binary search를 볼게요. We're not going to go into the algorithms of it, but what does binary search do? To understand why it's such a fascinating and powerful algorithm, you need to know about search and sorting algorithms in general. Again, this is a very latter day topic. 방금 했었던 여러분 전 레슨에서 했던 게 maximum, minimum 찾는 알고리즘이랑 기어가는 수준에서 갑자기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웃기죠. 그래서 웃기다는 거야. 어쨌거나 그러니까 받아들여 일단은. 자, 그래서 searching and sorting 알고리즘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일단 search가 먼저 보자. search는 말 그대로 탐색.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있어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자료에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냐 찾는 거야. 간단하죠. 그게 search야. sorting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자료들이 순서가 엉망이야. 막 1, 2, 3, 4, 5, 6, 7 이 순서대로 있었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순서를 쭉 정렬. 그러니까 순서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작은 거부터 큰 거 이렇게 일률적으로 순서가 정해지도록 만드는 게 sorting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 다음 챕터에 이어서 이 알고리즘들의 퍼포먼스까지도 조금 자세하게 할 거예요.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APCSP에서 they brought it up. It's not my fault, right? So this is a very difficult topic if you get into it at depth. But hopefully they won't give questions that ask too much in detail, and they don't actually.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So they give you questions that you can just about handle. 신이냐 무슨 이길 수 없는 시련은 내지 않는다 뭐 그런 거냐. 자, 그래서 search algorithm은 it gives you a target and then is the target there?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은 찾고 어디 있는지, 없으면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이게 끝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레벨에서 search algorithm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linear search and binary search. Pretty much this is enough for 상당히 하이 레벨까지도 이거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요것 때문에. Linear search is just very easy to understand. It's the most go-to algorithm that you can think of. Binary search, this is 정말 놀라운 search 방법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천재야. 너무나 천재라서 여태까지 이거를 뛰어넘는 search 방법은 나오질 않았어요. 진짜로. 아니 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만들었을 수도 있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없어 그러면은 반드시 나중에 보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있을지도 몰라. 근데 not to my knowledge, not
in our scope that we're focusing on in APCSP, I think they would have mentioned it at least if there was some revolutionary thing that improves significantly on binary search. But I don't think that has happened yet. 리니어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리니어 서치는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스트 안에 숫자들이 있어. 그 숫자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쭉 보는 거야. 내가 찾는 거 맞니? 너냐? 네 놈이냐? 이러다가 딱 맞으면은 그거 돌려주면 돼. 끝. You already have done this, actually, in looking for something. Have you? No. It's easy to do it. So just try coding it in your Python. 그래서 이거를 어디 있느냐에 대한 답은 뭐냐? 이거를 또 생각해야 돼요. 어디 있느냐? 여기. 말할 수 없잖아, 그지? 이 숫자들 중에 10이 어디 있어? 여기. 하면 내가 어떻게 찾아, 답이, 그지? 그러니까 이 여기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거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인덱스 넘버를 주면 돼요. what index. 누가 봐도 그 인덱스를 가면 거기 답이 있는 거야, 그지? So you find and return the index of that element that you're supposed to find. That's what a linear search is. 자, linear search는 technically you can actually start from the front to back, or back to front, or weirdly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적어도 하나씩만 보면 돼. So if you have 100 elements in your list, then you need to look for all 100. Worst case scenario, that's all 100. Best case scenario, you'll find it in your first go. You're lucky at that point.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probably you're gonna be looking at something in between. 100개 엘리먼트에서 찾는 거면은 평균적으로 한 반 정도 가면 되겠지 뭐. 그죠? I don't know. 어쨌거나 there is a best case scenario and worst case scenario for all algorithms involved. Okay? So linear search는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linear search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number of elements to search for 이게 너무너무나 커진다면은 하세월이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linear search는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Binary search on the other hand is really powerful because 엘리먼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binary search는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감소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파워풀해. 이게 좀 이따 그 math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하여튼 무지무지 특별하고 강력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sorting 알고리즘. 여기서도 sorting을 하기는 해. 그런데 지금 여기 binary search 해놓고 이걸 하고 있느냐? sorting은 따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그냥 해보니 I should rename this to search and sort. the highlight of which it culminates in binary search. 그런 거지. 자, sorting 알고리즘은 결과적으로 정렬을 하는 거야. 그런데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the default is ascending but it doesn't really matter which. 이거의 종류는 bubble sort, selection sort, insertion sort 이런 것들이 있어요. You don't need to know the names. merge sort, quick sort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기는 해요.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n 제곱, 폴리노미얼 중에 n 제곱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n 곱하기 log n 알고리즘이에요. linear search는 n이고 binary search는 log n이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I'm just letting you know that this is kind of optional, the notations. You don't have to know that binary search is log n. I haven't even explained n yet, right? 근데 이제 이거는 다음 단어는 efficiency에 따라서 이걸 한번 다시 재방송할 거예요. 하여튼 이런 varying degrees of efficiency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각각이 이제 어떤 그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Alright, in this lesson we're gonna tackle more algorithm problems. Let's go. 일단 1번 문제를 봅시다. 알고리즘 문제는 그냥 떨지 말고 들어가서 봐야 돼요. 보다 보면 돼. A list of numbers has n elements. No more robots this time. We've got proper arguments, algorithms. 이게 어떤 성격의 알고리즘인지 한번 볼게요. n elements가 있어요. n개 요소가 있고 index from 1 to n. Now this is kind of a standard setup. The following algorithm intended to display the number of elements in the list. Number of elements. 몇 개가 있냐? That have had, 전체가 아니라, because that'll be n, right?
that have a value greater than 100. 어떤 거는 100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큰 게 몇 개냐 세는 거야. Okay, valid algorithm. So you know what to do, right? 각각 n개를 보면서 이게 100보다 크냐 작냐 물어봐. 그래서 크면은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이런 counting algorithm이에요. The algorithm uses a variable count and position. Position probably used to traverse all of the n elements. Count is used to increment, the value of the count if you encounter something that is greater than 100. Okay, there are missing steps, and let's see if the missing steps are there. So, set count to 0, position to 1. 이거는 these are initial values, initialization. So, position to 1, 이게 1이라는 것은 요 element들이 쭉 있는데 이 element의 숫자들, index, are numbers 1, 2, 3에서 n번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So these elements are numbers contained within this list. May be anything. 자, 일단 이거를 가리키는 게 요게 position이에요. 이게 p. 그래서 맨 처음에 1로 시작을 하는 거고 count는 왜 0일까? Because you want to count how many are exceeding 100, right? So best to begin with 0. 그리고 이제 여기는 initialization이니까 한 번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display the count. So this is at the position where the algorithm is over, right? 그래서 룹이 어디냐, 반복이 어디서 되냐를 잘 찾아야 돼. 아마 여기서 step 4 같은 missing step 요런 데서 적절한 데서 go to step 2라는 거를 또는 repeat steps 1, 2, 3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한 번 이상은 실행이 안 될 거고 여기는 if the value of the element is 이게 테스트죠. Greater than 100, increase the value of the count by 1. This is the core logic that must apply to every single one. So that's got to go inside the loop, right? 그리고 missing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가라라는 거지. Now if I were to guess, and since 이거는 그렇게 좀 obvious 하잖아, 그지? 이게 count를 한번 했고 이거는 this means you have processed that particular element. The only thing you have to do is you have to increment the position by 1, so you're looking at the next one. 이렇게 가고 so that you can compare this one in the next iteration.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뭘 해줄까요? 뭐 끝이지 뭐. 일단 여기서는 포지션을 1 증가시켜 주는 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왜냐하면은 그건 당연히 여기서 이 현재 element가 consideration이 끝났으면은 다음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So you gotta move position to the next position. That's gotta happen somewhere. 그 다음 what's missing is actually the loop를 만들어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step 2로 가라. 요게 없어. And that's gotta happen after this increment is done. So I'm guessing this is a loop step. So 여기서는 go to step 2. 근데 이거를 무조건 go to step 2 하면은 끝나질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언제 go to step 2에는 컨디션이 붙는데 여기서는 position이 n보다 같거나 작을 때면은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position이 왜냐면 여기서 계속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증가하다가 n 플러스 1이 되어버렸어. 여기까지 와버렸어. Then there's no more elements to consider, right? Then you should not move to step 2. You should move to step 5. Alternate way to do this is 이거를 만약에 position이 n보다 크다면은 그러면은 go to step 5. Can't see it, can you? Step 5. 여기다 쓸게. So p가 만약에 n보다 크면은 go to 5. Step 5. 여기로 넘어가. 아니면은 else go to step 2.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So 이거 여기서 적어도 언제 여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여기로 가느냐.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가 sequencing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 go to step 5는 안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go to step 2에 대한 컨디션만 써주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p가 n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step 2로 다시 돌아가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그냥 다음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And then when you do reach step 5, your algorithm is over. You should have the correct number of elements that increase, that are bigger than 100 stored in the count. There you go. So 이거를 보면은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Step 3는 increase the value position by 1. Bingo. So those are, I think, correct. 여기서 repeat 이거를 하고 나서 position 하면 position을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같은 놈만 계속 보게 돼요. So these two are wrong. So it's either that. And then repeat steps 2 and 3. step 2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계속 가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until the value of count is greater than 100? No. n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count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count는 is the answer. 이렇게 되면은 count가 100보다 큰 상태에서 끝나게 돼. That doesn't make sense, right? So here you have to repeat until the value of the position is greater than n. Since you have n elements, this will guarantee that you look at everything. So obviously the answer is B. 알겠죠? 명확하죠? 자, 두 번째. 원래 했었던 이제 방금 했었던 이 1번 문제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차라리 이렇게 비주얼 하다 보면은 좀 받아들이긴 쉬워. 근데 주의하세요. 비주얼한 것은 이런 그림들이 있고 뭐 로봇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실수하기가 되게 쉬워. 실수를 이제 부르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전체적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draw circle, x position, y position, rad. That's probably radius, right? Okay, so radius. Radius는 remember it's not the diameter. It's actually halfway from the center to the edge, the circumference. Draw circle procedure is to draw the following figure 이렇게 했는데 which of the cone segments can be 이 circle이 세 개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요 점에서 R1, 요 점에서 R2, 여기 점에서 R3, 요 세 개를 어느 순서대로라든지 그리면 돼.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필요한 x position 보이나요? 여기다 쓸게. x position, y position, radius가 이거를 보면은 x는 여기서 이게 4고 4, 그 다음에 y는 3, radius는 여기서 맨 처음에는 난 작은부터 할게요. 작은 거부터. radius는 1이에요. And then if you look at it, x coordinate doesn't ever change. So that's a kind of relief. So 4는 그냥 4고 y가 잠깐만 이게 왜 2야? 미안. 요걸 봤네요. 맨 처음 건 요거니까 y가 맨 처음에 2고 2, 3, 4로 올라가네. 2, 3, 4. That's the y coordinate. The radius actually increases from 1, 2 to 3 finally. 요게 3이죠. So 이렇게 숫자가 증가돼야 돼요. And those are gonna be passed as arguments to draw circle. In whichever order, actually, order is not important because you can draw the large one first and then you can decrease, or smaller one first and then increase. You can even do the middle one and then go to the other ones, but I don't think that's logically good. 자, 이거를 하는 거예요. x는 4로 고정, y는 r, 2, 3, 4, 1, 2, 3 in any order. 이거를 찾는 건데, so if you look at the problem, hang on. We're supposed to find two answers, are we? 그 말이 빠졌구나. This one, actually, we need to select two answers, which are correct. There are those problems in APCSP, right? 두 개 중에 이제 두 개를 골라라는 건데, 원래는 그때는 여기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this is kind of missing. Select two. 요거예요. 자. 이 문제를 보면은 let's take a look at which have the similar progression. x가 맨 처음에 4일 때 y가 1이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r은 0이다. 아하. 그러면은 하나씩 증가를 먼저 시키면 되겠네. x는 4로 고정이고 여기 중간에서 x가 변하면 안 돼요. So none of them actually change x. So x is kind of out of consideration for everything. Alright, more problems for the previous few chapters. 이제 systems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Wait. Yeah. So, which unit is the most appropriate unit to describe bandwidth axis? axis라는 것은 현재 bandwidth axis는 축이지. bandwidth axis는 뭔가 그래프에서 이게 아마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나왔었던 문제일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axis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bandwidth만 생각을 해보세요. bandwidth. So what is a unit of bandwidth? APCSP에서는 이 unit measure of unit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제대로 된 measure인가? 예를 들어서 data transfer rate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frequency 기타 등등 뭔가 이렇게 measure할 것들이 종류가 다양해요. So we gotta be aware of what are we measuring? Are we measuring quantity or is it speed, rate of change? 그거를 이제 명심해서 이제 이 종류를 딱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단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유닛을 이제 찾아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포매티브한 것인데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어쨌거나 여기서 그 bandwidth를 말하는 것은 bandwidth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대역폭, 즉 데이터가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나라는 거예요. So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것은 bandwidth가 작지. 근데 데이터가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으면 bandwidth가 넓어요. So this is the band of band라는 게 어떻게 그 설명을 해? 하여튼 뭐 band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다치면 붙이는 데일 밴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반창고 반창고가 밴드라고 생각해요. 밴드 두께가 이제 두꺼운 거 있고 뚱뚱한 밴드가 있고 요만한 얇은 밴드도 있죠. 그러니까 그 두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bandwidth가 짧으면은 이거 대역폭이 작은 거예요. 크면은 이제 대역폭이 큰 거지. 그래서 그 대역폭이 크다면은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수가 많아져요. 많다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속도의 measure라고 봐야 돼요. 동시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가. 그 동시가 아니라 하여튼 동시에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한 번에 5개씩 보내면은 뭐 일정 속도가 난다 그러면은 한 번에 50개씩 보내면은 한 10배는 빠르겠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So 여기서 necessarily meters per second 또는 kilometers per hour 이런 속도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quantity가 뭐냐면 보내는 quantity가 데이터죠. Data is measured in what? Bits. So bits 또는 bytes 또는 kilobits, kilobytes 또는 megabits per second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의 단위예요.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그런 이제 bandwidth를 measure할 수 있는 대역폭, 즉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여기서 찾는 거예요. So basically you're looking for per second. And that's it, basically. per second고 여기서 기가빗이라든지 뭐 메가빗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ose are just units of the same, different units for the same measure. 기가빗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킬로, 메가, 그 다음에 기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잠깐만 맞나? 메가가 메가 1메가 1000메가가 이제 1기가 킬로가 1000개가 있으면 메가가 되고 메가 1000개 있으면 기가가 되고 기가가 1000개가 있으면은 아직은 우리가 그런 단위의 그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잘 쓰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페타가 되겠죠. 페타. 이제 테라 미안. 페타는 그 다음 단계고 페타까지 가면은 뭐 거의 그 우주인 수준의 기술이 아직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방 갈 거야 아마. 그 정도 영역까지. 자, gigabits per second. That's the answer. Gigabits, this is wrong because it's just a measure of data. Seconds is time. Come on. Seconds per gigabit 이거는 도대체 뭔 소리냐? 필요한 시간? 이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 This is the inverse of speed. 분의 1 한 거죠. So I don't know. It might be used for something, but not here. 자, 두 번째. Joshua used a tool to measure how many bits he could transfer over his home connection to the internet. This table shows the bits transferred each second. So this is bits transferred per second. So that means these are speeds. So 이거는 900 bits per second인 거고 이것도 800 bits per second인 거예요. So these are a little bit here and there. 좀 스테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실제로 집에서 이제 bits per second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조금씩 그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마다 상황이 다른 것도 있고
그 데이터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때는 파일이 가기 시작하면은 한 번에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꾸준하게 나오는데 뭐 이제 그 핸쉐이크를 한다든지 중간에 뭔가 인터럽션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비트레이트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왜냐하면은 보내야지 가는 거니까 신호가 안 보내고 있는데 이게 트랜스퍼가 되진 않잖아요. So you gotta measure, the bits transfer from the data that is actually currently flowing, and that flow might not be always constant. Anyhow, the bits transfer per second varies from time to time. According to those measurements, what is the bandwidth of the connection? 자, 이걸 보면은 bandwidth가 다른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So you see all these numbers, 900 bits per second here, 1100, that's there, 700, 800, they're all visible. So 어느 게 bandwidth냐? All of them, right?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bandwidth의 또 하나의 description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t's the maximum data that can be passed along this conduit. So 데이터를 그 bandwidth보다 적게 데이터가 갈 수는 있어도 bandwidth를 넘어서 갈 수는 없지. Because it's the maximum. It's a maximum limit. So 여기서 bandwidth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100이에요. Because that's the largest number. It might be larger actually. So that is why actually it doesn't really say here. But 이렇게 측정하면 bandwidth의 최대, 그러니까 bandwidth of the connection은 뭐냐면은 현재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 양이 아니라 이 라인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치. 최대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데이터가 안 가고 있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So 예를 들어서 시간 이게 time이다라고 보면은 measure 할 때 이게 띡 하고서는 끊어져 있어. 띡 이렇게 되면은 이 1초 동안에 이게 1초라고 하면은 1 second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that's actually not the limit because you could continually send data the entire time for the 1 second duration. 이렇게 되면 요때가 데이터를 최대로 많이 보내고 있을 때가 바로 bandwidth인 거죠. Right? So again, this is the answer, 1100 bits per second, because apparently, because that's the maximum number, I think it's more accurate to say that that could be the bandwidth. It could be larger, actually. 1100 bits per second보다는 더 클 수도 있어요. And it happened that at this moment, it was only using a portion of that bandwidth. That would be safe to say. But again, it'll be more accurate to phrase the question so that it says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be the bandwidth.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best explains how data is typically assembled in packets for transmission over the internet.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에 거는 bandwidth의 컨셉트를 두 문제 걸쳐서 이상하게 말했다고 치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TCP/IP 커넥션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이게 패킷이 전달되는 거, 이게 fault tolerance랑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자주 나와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 과정을, 이게 왕도가 없어요. 과정을 자세하게 아는 수밖에 없어. 일단 패킷 트랜스퍼 과정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예요. You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explanation, also come up with your own verbal description of how the packets are passed. And 중간에 fault tolerance 특히 이게 fault tolerance가 큰 피처 중에 하나니까 인터넷에서 그 fault tolerance를 어떻게 achieve 하는가 이 과정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So basically, when you look at these two layers of protocols, Internet Protocol, it actually is a simple handshake. So that, sorry, not a handshake. That's what happens at the beginning. Internet Protocol, it just tells you how to find machines on the internet. So Internet Protocol의 골자는 뭐냐면 address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So basically, this is how you route packets or whatever you're sending to the target. 어디로 갈지 아느냐. All right, in this problem set, we're going to discuss the impact of computing on society.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문제를 수십 개, 수백 개를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뭐 항상 그걸 여기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맛보기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material들을 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So it's not meant to be comprehensive, but it's going to be a representative problem set. So 이 문제는 특히 그래. 그 성격이 약간 그 문과 문제랑 비슷해가지고 we're trying to understand this is not
about math or logic or 그 뭐 알고리즘 쪽에서 했었던 그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Sorry. 그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그 어느 문제인지 파악을 하는 게 우리에도 중요하게 돼요. 어쨌거나 이건 impact on society 그리고 특히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거 주의해서 이제 봐야겠지. impact on the digital divide. So digital divide는 뭐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divide는 segregation is actually something that sets people apart. 차별 대우를 받는 거지. So that's not good. And this happens because of digital stuff. 그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되는데 단어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디지털 리소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AI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을 그러면은 좀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아주 우선 그 이제 국력의 그 국력을 measure하는데 돈의 크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AI를 얼마나 많은 AI를 개발하고 런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국력을 measure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이제 사실 이것도 한 세대 한물 간 그 방법이지만 인터넷 액세스가 또는 컴퓨터 단말기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에는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그 정보를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거랑 차이가 크지. 좀 이따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챗GPT를 유료화한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챗GPT를 돈을 내고 못 쓰는, 그러니까 풀 버전을 못 쓰는 사람이랑 챗GPT를 공짜로 쓴 사람이랑 연구 출력의 차이가 나요. 그것도 일종의 디지털 디바이드지, 그지? 왜냐하면 돈이 그게 얼마 안 하지만 사실은 그게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디지털 디바이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Well, 한 달에 뭐 몇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if it builds up like over time, it can be quite a bit, right?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는 사실 이거는 그때 현재 그 세태에 센시티브한 거기 때문에 it could be a little bit, different when you see this problem. Anyhow, so impact on the digital divide. 디지털 디바이드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positive impact라는 건 뭐야? 그 안 좋은 것을 좋게 하는, remedy 하는 거겠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차별을 어떻게 없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난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 사. 나는 돈이 많아 컴퓨터 얼마든지 몇 대도 살 수 있어. 이 두 사람들 간의 그 gap, divide를 bridge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은 positive한 impact겠죠? How do you do this? Well, there are lots of measures to do that. The state, 나라가 can intervene by collecting taxes from everybody. 하지만 이 tax를 distribute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는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they can already buy their own stuff, which they will prefer.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범퍼해가지고 여기서 이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So that's the way society works, and your taxes will go to feeding the poor, and in this case, buying access to people who cannot afford them. So that's the positive impact on digital divide. 그래서 어떻게 school policy를 하면 요 갭을 있는 아이들이랑 없는 아이들이랑 그 갭을 줄이는 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So a few of these will not help. Well, some of them will. Let's see which ones do which. The school allows students to bring a graphics calculator. Graphing calculator. This is technology. It's not internet related. Graphing calculator는 비싸요, 근데. TI 계열은 한 뭐 100에서 200불. Of course, you can get school funding so that you can actually use the school's machine. So 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이거 뭐 디바이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그거는 그게 많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폴리시로 그거를 없애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they have access to a graphing calculator. 요즘 뭐 기성이 필요 있나요? 데스모 쓰는데, 그지? 그래서 in-class mathematics assignment를 이제 school allows students to bring that calculator. 그렇게 되면은 now this is the policy allowing people to bring graphics calculator. Now to bring the calculator, you have to own one, right?
And to own one, you have to pay for one. And that again might cause segregation between the people who can afford them and people who cannot. So 그래서 그냥 가져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지. 학생들한테 쭉 모아놓고 계산기 가져와도 돼. 너희들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학생들이 듣는 사람은 네 하지만 속으로는 난 집에 없는데 엄마한테 계산기 사달라고 그러면은 야, 그 돈이 어딨어? 네가 머리로 해. 똑똑한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school allows students to bring a calculator. This is a policy that does not help the digital divide. Of course not, right? So no, I'm going to vote no on this. School allows students to bring a tablet computer. Bring allows 이게 policy죠. 대상은 뭐야? 태블릿 컴퓨터. 이거는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삼성 패드 이런 거 패드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태블릿. To class every day to participate in graded quizzes. 아니 그러면은 태블릿 컴퓨터를 안 가져오면은 퀴즈도 못 푼다는 얘기네. So there's no paper copy that's being distributed. 보통 퀴즈를 본다 그러면은 퀴즈 퀘스천 써놓고서는 종이에다가 이름 써놓고 내 답을 적고 나서 제출을 하잖아. 그 프로세스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인터넷으로 퀴즈를 주겠다는 거예요. That's actually good because it saves paper and it's fast and you can grade them on the machine, so it's much more convenient for the teacher too, probably for the students. The snag is you need a tablet. If you can't afford one, then again, digital divide hits. So 이거를 allow 것은 that's not a policy that will help reduce digital divide. It will exacerbate it. It will make it worse. School provides a laptop. Provides. That's good. Allows는 니네 거 가져와라는 거고 provides는 뭐예요? 우리가 줄게. 없으면 우리한테 와라는 거예요. To all students enrolled at the school.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지?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돈이 있어서 샀지만 그래도 쟤는 그냥 받는 거 보면 나도 받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컴퓨터 두 개 있으면 좋지. 하나는 personal use라고 하나는 이제 학업으로 쓰고. 그리고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 머신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는가가 다 이제 스파이 소프트웨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막 그 게임 같은 거 다운받고 이러면 걸려요. If you didn't know that, then you should. So 그런 용도로 이제 이걸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provides a laptop or tablet 하면 이거는 좋은 거야 for digital divide. Why? Because everyone gets one, whether or not you can afford one, right? So that's good. This is actually something that I would say that does help reduce digital divide. 그렇죠? School recommends that all students purchase. 이건 아니야. 이거는 allowing them 보다도 더 심해. 왜냐하면 allow 한다는 것은 있으면 가져와도 돼 라는 거지. 꼭 사야 돼 라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는 recommends 사는 거를 권한다. 웬만하면 사 이거잖아. 그러니까 꼭 사야 돼. 안 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스쿨 체육복 같은 거. 체육복을 안 가져오면은 학교를 못 가잖아. 그렇지? 아니야. 학교를 못 가는 거 아니죠. 저도 체육복 왜 안 가져왔어? 이렇게 야단 맞잖아요. 내가 꼭 가져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Tha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the people can afford a 체육복. Yeah, 체육복 doesn't really cost a lot. Most people can afford them. 하지만 이 school recommends 이거를 purchase a computer with as much processing speed as possible.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그 좋은 거를 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성비 컴퓨터도 아니고 최고 사양 컴퓨터를 사는 거를 recommend 한다. 이거 this is crazy, right? 아니 가성비 컴퓨터도 뭐 그 만만치 않지만 그 빠듯한 가정 경제에서는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최고 사양